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플루토늄 추출 움직임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루비콘 강을 건너려는 모양입니다. 지난 한 달여간 세계 각국 정보기관의 주목을 받아왔던 영변 핵시설 내의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38로스가 현지 시각 13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38로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지난달 23일 영변 방사화학 실험실 인근 궤도에서 내용물을 식별할 수 없는 원통 모양의 통을 실은 궤도 차량이 진입했고 26일 출발했다면서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모종의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화학 실험실은 원자로에서 추출한 폐연료방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 38로스는 이 궤도 차량이 핵물질 또는 폐기물을 싣고 떠났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곳에서 핵물질 생산을 위한 모종의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 분위기가 연출됐던 지난 2018년 12월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후 1년여간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다가 미북 협상이 사실상 파탄 수순을 밟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차량과 열차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이상 징후를 보여왔습니다. 영변 방사화학 실험실에서의 이상 징후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HEU, 즉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는 물론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제 미국과의 협상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38로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북한 전문 연구기관이죠. 여기에서 또 이런 이제 위성 사진들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 철도를 통해서 못 보던 차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게 이제 통을 싣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 통에 플루토늄이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핵 폐기물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건 핵 활동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북한이 이 영변 핵 단지에서 와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플루토늄 관련한 일일 텐데 이 플루토늄 관련한 핵 활동 이거 지금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 그러나 이 오메가와트급 사실은 굉장히 작은 원자로예요. 오메가와트급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도 1년을 돌리면은 핵폭탄 두세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플루토늄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한 플루토늄 조금 더 효율이 임계질량이 낮죠. 그래서 그런 플루토늄 탄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는데 지난 11월 지금은 부장관이 국무부 부장관이 됐지만 당시에는 이제 대북 특별 대표였던 비건이 한반도에 와서 최선희를 만나자 했을 때 최선희는 만나주지 않았죠. 그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1월 달 즉 대선까지는 나는 여기 집중하지 정상회담 이런 거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북한과 미국의 이런 어떤 그 협상 이런 건 사실상 없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까지 관측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각종 군사력이 지금 이 중동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당장 북한을 때릴 것이냐 이런 정황보다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얼마나 더 강하게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어떤 반탄작용을 해볼 것이냐 즉 도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북한의 운명 이런 것들이 좌우되지 않나 싶고요. 아무튼 대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타고 다닐 차세대 에어포스 1 제작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미국답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놀라운 성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미 공군이 지난 2월 25일부터 보잉 747-8 여객기 2대 가운데 한 대를 인수해서 차세대 에어포스 1인 VC-25B 사양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고 항공 전문 업체들이 현지 시각 14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VC-25B는 세계 각국 항공사에서
장거리 노선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 보잉 747-400의 후속 기종인 747-8I 기종을 개조해서 제작되는데요. 두 대 획득 사업에 52억 달러, 한화 6조 3,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747-8I 기체 제품 가격이 대당 4억 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 대 개조에 22억 달러, 즉 한화 2조 6,8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VC-25B는 재급유 없이 대륙간 횡단이 가능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암호화 통신이 가능하고 또 핵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미 대통령이 이 전용기 안에서 핵무기 발사 명령을 하달할 수 있도록 모든 지휘 통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프, 플레어 시스템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전자전을 통해서 접근하는 적의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전자전 장비도 갖출 예정입니다. VC-25B는 오는 2024년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너무 비싸다며 취소한 사업을 미 공군이 극적으로 부활시킨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 부활 직후에 트럼프는 기존 에어포스 1 도색이 미국적이지 않다라면서 새로운 도색을 만들었는데 과연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승리해서 임기 후반에 이 새로운 에어포스 1을 타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에어포스 1. 그러니까 뭐 공군 1호기, 즉 대통령 전용기란 말이죠. 지금 현재 미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보잉 747, 우리가 전보 일기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비행기인데 여기에 이제 각종 첨단 장치를 달아서 이제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노후됐다 해가지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날려버렸어요. 왜냐? 아니 무슨 대통령 전용기 하는데 이렇게 5조 원씩이나 들이냐. 이거 안 돼, 필요 없어. 이런 필요 없는 예산 날려버릴 거야. 그래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뭘 타고 다녔냐? 자신이 원래 타고 다니던 그 전용기, 자기 개인 전용기를 타고 다닌 겁니다. 희한하게도 거기에도 체프, 플레어, 이제 미사일 교란 장치죠. 이런 거 다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타고 이제 미국 내를 다닐 때는 그거 타고 다니다가 이제 해외 순방할 때는 구형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이 에어포스 1을 탔는데 미 공군이 이제 계속 설득을 했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야 됩니다. 세금해야 됩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하자. 알았어. 그 대신 비싸게 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그동안 또 어떤 사양이 더 추가가 됐는지 한 1조 원 정도 예산이 더 불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최신형 보잉 747기를 가지고 개조를 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도색을 보고 아니 우리 미국하고 이거하고 무슨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색깔이야. 파란색이 왜 우리가 필요해. 파란색 하지 마. 해가지고 우리 성적이 보면 빨간 라인 있잖아. 그래서 빨간 라인 그거 하란 말이야. 그게 미국적이지 않냐?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도색을 선택했답니다. 아까 이제 사진을 보셨을 텐데 그 빨간 라인, 성적이 빨간 라인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 도색을 선정을 했는데 뭐 저는 이게 더 멋있는지 그 빨간 라인이 더 멋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개인 취향이겠죠. 그런데 그게 대단히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선정한 이 에어포스 1의 도색 다른 사람의 취향과는 관계없이 그런데 이게 2024년부터 운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이 되어야 재선이 되어야 그 재선 임기 후반에 이 자기가 선택한 이 도색을 운영을 하게 되겠죠. 사용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한다면 다른 대통령이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파란색으로 그대로 해. 저게 더 나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정말 최신 장비가 가득 들어있는 대당 무려 3조 2천억 원. 이야, 비행기 한 대 3조 2천억 원입니다. 그 3조 2천억 원짜리 두 대를 합니다. 과연 이 에어포스 1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이 도색을 선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주인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첨단 무기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 미 공군의 킬러 드론 MQ-9 리퍼가 도태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MQ-9 리퍼 무인 공격기의 도태를 준비하고 있으며 리퍼의 후속기는 기존에 시장에 발매된 상용 드론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윌 로퍼 미 공군청 획득 기술 군수 담당 차관보는 공군이 오는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MQ-9 리퍼를 대체할 차세대
무인 공격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서 2021 회계연도부터의 MQ-9의 운용 수량이 축소와 또 단계적 도태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내년까지 24대의 MQ-9을 추가 구입한 뒤에 노후 기체를 퇴役시키는 방식으로 MQ-9 보유 수량을 363대에서 337대로 감축할 예정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첨단 기술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이 기체의 조기 퇴역이 결정된 것은 생존성 부족 때문입니다. 미 공군은 MQ-9이 비스텔스 항공기이기 때문에 생존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MQ-9은 지난해 미 공군과 이탈리아 공군 소속 기체가 중동에서 연이어 격추되면서 다양한 방공 시스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미래 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공군은 기존 상용 드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거나 스텔스 설계가 된 완전히 새로운 무인 공격기를 획득한다는 구상을 준비 중인데요. MQ-9과 비슷한 중고도 무인기를 준비 중인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MQ-9 리퍼 얼마 전에 이제 이라크에서 솔레이마니 제거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무인 공격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은 이제 너무 오래 썼다. 그리고 현대 이 21세기 전장에 맞지 않아. 지금 전장에 맞지 않아. 라고 해서 이제 도태를 하겠다는 겁니다. 2022 회계연도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냐?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이태리 거, 또 미국 거가 격추가 됐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고고도를 비행을 하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트리톤, 글로벌 호크죠. 그것도 지금 격추가 됐죠. 이런 마당에 이 중고도 무인기, 그리고 덩치도 커요. 덩치가 크니까 당연히 레이더에 보이죠. 적의 레이더에. 그러면서 스텔스가 아니죠. 당연히 보이죠. 그러면서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걸리면 가는 거죠.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게 지금 안 맞다. 이제 그래서 스텔스, 완전히 스텔스 무인기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오래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 MQ-1, 프레데터, 리퍼, 특히 이제 프레데터 시대죠. 그거 쓰는 걸 보고 야, 우리도 저런 거 하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사실 이런 거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부터 이제 쫙 깔리게 될 텐데 그걸 우리는 MUAV라고 합니다. 중고도 무인기에서 MUAV.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하고 흡사하게 생겼어요. 미국은 이제 도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수십 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거를 생각을 좀 깊이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프레데터를 쓰고 있어. 그리고 저걸 개량해서 리퍼로 또 만들고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우리도 무인기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실전 배치할 때쯤 되면 2021년 또는 2020, 2021, 2022 이 어간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2050년, 2060년까지 써야 돼. 그렇다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스텔스 시대 아니냐. 그리고 적의 휴대용 지도건 무살, 그리고 야전 방공 시스템 이런 것들이 탐지거리, 사정거리 이런 것들이 훨씬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비스텔스로는 그때는 못해. 지금은 2020년까지는 쓸 수 있는데 2050년, 2060년까지는 이건 쓰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아예 개발할 때 배치 기간을 한 1년, 2년 늦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텔스로 하자. 미국 지금 비밀리에 스텔스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 당연히 미국은 비밀리에 스텔스 무인기 개발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스텔스 무인기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스텔스 하자. 미국이 저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스텔스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제 미국은 퇴역한다는데 우리는 이제야 이걸 대량으로 배치한다. 도대체 아니 그 우수한 성적으로 그 사관학교 가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앙하고 그래서 결국 뭐냐 사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 우리도 이거 개발할 때 또 마찬가지 여기 이제 장착한 천검이라고 하는 이제 헬파이어 한국형 헬파이어죠. 그거 할 때도 제가 압니다. 당시 이제 실무선의 전투부대에서는 안 된다. 이거 사정거리 이제 12km 이렇게 가야 된다. 왜? 적의 야전방공 시스템이 12km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멀리서 때려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나죠.
왜? 사전거래 더 긴 거 해야 되니까. 또 덩치가 더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상층부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이 더 늘어나. 안 돼.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여기에 매달려고 하면은 이 코브라 뭐 여기에 매달려고 하면 여기서 덩치가 더 커지면 안 돼. 그래서 8km 해. 그래서 이제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만들어서 쓰고 이제는 퇴역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이 시기 바로 헬파이어 미사일. 그걸 지금 한국형 헬파이어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저거의 대공 미사일은 8km보다 더 사정거리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8km짜리 미사일 쏘려고 이 스텔스도 아닌 우리 MUAV가 들어가면은 격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지. 제발 위에 계신 분들 사업 잘 갈 수 있는 무기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로비 받아가지고 이 방산업체들한테, 선배들한테, 후배들한테, 동료들한테, 동기한테 이런 로비 받아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제발 하지 맙시다. 부디 좀 그러지 맙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